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송정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해마다 5월 5일이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뛰어놀던 어린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초청해줄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 대통령을 뽑을 날이 2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가는 길목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결정부터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 논의까지 이 예측 불허의 변수들과 여기에 대한 후보들의 전략, 판도라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는데 앞장서 주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부대인 여러분 모두 큰 박수. 대통령 후보직을 쏘아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반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판도라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오늘 각 당의 이 파이팅이 넘치는 분들이 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어느 때보다 불꽃 튀는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부승찬 의원님을 너무 좋아해서요. 네. 오늘 전투력을 50% 낮추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판도라 네. 듀오. 네. 그래서 새로운 판듀가 되자. 그래서 판듀. 예,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이 제안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뭐 재밌게 하라며요. 재미와 의미가 있는 네 판도라. 아니, 저는 뭐 이 네. 전투력 게이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춰줄 수 그러다 있다. 보니까, 그때. 예. 우리 선배께서 아니, 잘해주시면 기본이 제 3배예요. 아니 오해고요. 오늘 기대가 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승찬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부승찬 의원님, 오늘 판도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의 판도라. 김문수, 네. 한덕수 후보님 맞추는 거 아닌가? 네, 몇 글자인지. 4글자입니다. 4글자. 금방 감이 왔어요. 왔어요? 아니, 또 김문수, 한덕수 후보님. 아니 뭐 너무 지난번에 맞추셨어요. 이거 오늘 또 맞출 네네. 어떤 거? 4글자. 네, 정답은? 합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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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야, 오늘 또 표정을 보니까 네. 벌써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 우호적인 답변이 나올까요? 자, 뭐 맞습니까, 제가 정답? 뭘 그렇게 에? 천사도 아니고 에? 아이, 상대인데 맞췄을 땡. 것 같아. 땡. 네. 정답은?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어허. 왜 자신 있어로 하셨을까요? 사실은 뭐 김문수나 네. 한덕수는 구구 세력과 네. 내란 공범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예, 지금 대선은 결국은 내란 세력 대 어. 민주주의 세력 간의 승부니까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근데 이 사실 자신 있어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선배 안 계셨어요? 안 계속 부승찬 의원 이 나름 유행어예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흑역사예요. 이때 모습은 사실은 직접 봐야 이 자신 있어? 이거 이 감이 좀 사는데 저기가 좀 식은땀 나요. 안타까운. 흑역사라니까. 혹시 저희 이 제작진 이 영상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야 저희 하지 판도라 마. 제작진이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망치십니까? 자, 저런 자신감으로 저희도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온도 차이 때문인데요. 급기야 약 2시간 전쯤이죠. 오후 8시에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장동욱 의원님, 참석하고 오셨어요?
참석하고 방송 때문에 네. 맨 처음에 간단하게 발언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발언하고 오셨어요? 어제까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앞으로 단일화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또 사무총장 고사를 하면서 네. 사무총장의 자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을 줄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늘은 특별한 말씀 안 드리고 짧게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아니 사무총장 말씀하셔서 그렇잖아도 오늘 장동혁 의원님 오셔서 저희가 날이 너무 좋다 판도라. 국민의힘 날 잡으셨네. 네, 국민의힘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 이 좌초지종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김문수 후보가 후보 확정이 되고 나서 네. 이제 사무총장으로 지명을 했고 사무총장을 좀 맡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그간 제가 여러 고민들이 있었고 어제 선대위 할 때도 이제 여러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당내에서도 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논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사무총장은 저는 대선을 치러본 경험도 있고 또 여러 선거 경험이 있는 분이 치러내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사무총장이 계속 하시든 아니면 네. 새로운 분이 하더라도 뭐 바로 이어서 공백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이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오늘 고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고사하실 때 김문수 후보와는 상의를 안 하셨어요? 뭐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께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후보님이 계속 오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만나고 했고 직접 드릴 그 사이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께서 이제 후보님에게 뭐 그런 고사의 의견을 밝혔다라고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이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 교체 요청 수차례 했었는데 당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당무 우선권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당이 그러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 뽑힌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분위기인가 싶더라고요.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뭐 당에서는 또 당의 입장이 있고 또 단일화를 바라보는 그리고 단일화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뭐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이나 로드맵이 있고 여러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러면 당에서 당의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로서 무소속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명분을 갖추고 본인이 준비해서 이제 단일화의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상황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이런 논란이 결국은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지도부 간 이 단일화 온도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갈등 뭐 예상을 좀 하셨어요? 당연히 예상을 했고요. 네. 예상을 했고 이 사무총장 문제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라는 걸 새삼 느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56%의 지지를 네. 받고 국민의힘 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확정이 됐으면 뭐 당원에 따라서 당무 우선권을 갖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면 새로운 진영을 꾸리고 과거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은 인사를 통해서 극복하는 거거든요. 인사를 통해 예. 극복하는 거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능력 있는 장동혁 의원님을 선택했고 이번도 이미지가 새롭잖아요. 어찌 됐든 새로운 이미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 것 같잖아요. 이양수 사무총장은 올드해 보이잖아. 네.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결국은 그냥 윤심에 따라서 한덕수로 가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선 후보가 입장 자료까지 낼 정도로 네.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계속 그럼, 이런 문제는 예. 계속될 것이다. 예. 우선은 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데는 뭐 그분이 살아오신 삶도 있고 또 가진 경쟁력도 있고
뭐 국회의원으로서 경험, 도지사로서의 경험, 장관으로서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얹어져서 뭐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는. 네. 물론 뭐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뭐 어떻게 될 거냐 말 거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네. 우선 당원들이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이 얹어져서 이제 후보가 됐다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부응해서 단일화를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그런데 우리 부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후보가 됐으니 당은 어떤 명분과 절차에 의해서 당원들을 설득하면서 이 단일화 과정을 가야 될 것이냐.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황금 분할의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단일화로 가더라도 1+1이 뭐 적어도 2, 3, 4가 돼야 되는데 뭐 1+1이 1이 되거나 아니면 1도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당에서도 네. 또 후보 캠프에서도 좀 세심하게 당원들의 입장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 여러 가지 바라보는 것들을 보면서 명분 있게 절차와 방식을 잘 정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긴박했던 하루 일정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처음으로 오늘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만났습니다. 한 후보 측은 차담이었다. 김 후보 측은 조우다. 이렇게 만남 성격을 두고도 말이 달랐는데요. 만남 직후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린다.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와 내가 오늘 중으로 김문수 대표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한 3번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장 의원님 결국 두 분 오늘 안 만나신 거죠? 저기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김문수 후보님께 오늘 만나시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기에서 뵀기 때문에 따로 날을 정해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따로 만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로 만나시진 않았다. 왜 이렇게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부 의원님? 아무래도 이 경선 이제 대선 후보 확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극복해내는 그런 게 있었을 거고요. 지금은 좀 달라진 거죠. 대선 후보 입장이 달라졌다. 예,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도 갖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한덕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김문수의 시간이에요. 버티면 버틸수록 한덕수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정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대선 후보인데 지금 보면요. 김문수 후보대로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은 여전히 친윤 세력이 감싸고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대위에다가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단일화를 논의해라. 이런 거요 또 받지 않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김문수 입장에서는 아무리 유치원생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김문수의 편이다. 후보의 편이다. 그것만큼은 분명하다. 한덕수는 갈수록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면 이 단일화 관련된 이 두 후보의 속내를 저희가 이 판도라만의 특별한 코너죠. 그 예스와 노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면 두 분 속도감 있게 예스와 노로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첫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의지 있다, 예스, 없다, 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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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김문수, 한덕수 11일 전에 단일화 한다. 예스. 안 한다. 노. 11일이요? 11일. 주춤하십니다. 세모. 세모. 자, 부 의원님. 노. 노.
세 번째,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대선 완주 한다, 예스. 안 한다, 노. 예스. 예스. 노. 노. 자, 이 답변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훈 의원님, 어쨌든 그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까지 맡기려고 할 정도면 최측근인데 네. 김문수 후보 단일화 의지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단일화 의지와 단일화 시기 방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르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하셨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단일화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승찬 의원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당에서 어떻게든 당심이 반영된 것이고 조금이라도 컨벤션 효과를 내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김문수 후보도 동의하고 당도 동의하고 당원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네. 그러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정해진 단일화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절차와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그 지지를 계속 유지해서 단일화 이후에도 하나로 모아질 수 있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만 단일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네. 무조건 예를 들면 11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명분과 어떤 방식과 절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11일 이후에는 한덕수 후보로서는 나는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은 예를 들면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나는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안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입장이라면 이것은 너무 쉬운 게임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2, 3일만 지나면 사실은 단일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11일 안에 꼭 해달라는 압박으로 나는 그때까지 해야만 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완주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언젠가는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11일 안에 이게 단일화가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는 것이지 진심으로 나는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면 이건 너무 쉬운 단일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완주의 의사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일화는 가지만 아까 어떤 명분과 어떤 절차, 특히 어떤 명분 그리고 당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걸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11일까지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저는 결정될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부승찬 의원님, 그 11일 전에 단일화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이어서 여쭤볼게요. 단일화가 안 된다면 한덕수 예비후보는 완주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단일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죠.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어떻게 대선 후보, 자신들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밀어주느냐, 네. 힘을 합치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고요. 단일화 방식도 뭐 여론조사, 뭐 5대5 당원과 여론조사 5대5, 그 다음에 DJP 연합 같이 단판, 뭐 그 다음에 윤석열, 안철수도 단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방식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조건에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 지금같이 대선 후보를 흔든다면 결국은 김문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거 자금을 아까 오면서 찾아보니까 589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 한덕수는 아예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민주진영에서는 내란 세력이잖아요.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피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가 지지부진하고 한다면 11일 이전에 안 된다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죠. 이게 그냥 블러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선판에서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다. 그거를 김문수 후보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한덕수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할지 일단 그 1차적인 그 판단의 시점 11일이 다음 주니까요. 저희가 그때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장동혁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땡땡땡 땡땡이다. 5글자. 예. 이러면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맞출 것 같아. 아, 준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못 자, 절대 못 맞추죠. 절대 못 맞춰요? 네. 진짜요? 네. 자, 부승찬 의원 정답은? 지들이 뭔데? 지들이 뭔데? 야, 정말. 자, 네, 맞습니까? 이래서 부승찬 의원님 좋아해요. 왜요? 네. 아, 이거 잔을 치시네요. 야, 많이 누르셨는 거 봐요. 역시 여러 번 나오니까. 아, 2번 나왔어요. 2번. 뭘 여러 번이야. 자, 많이 그럼 나오셨어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다시 말하면 명령이다. 이제는 후보를 사퇴할 때가 되었다. 사퇴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유죄 파기 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이제 제3고심까지 하면 최종 판결이 안 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여러 뭐 헌법 84조부터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서 네. 사퇴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다. 그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파기환송 된다면 민주당에서 이 대법원장 탄핵 카드 거론을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도부의 일임하고 지금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인데 언제 그러면 이 카드 써야겠다라는 판단의 그 결정을 내릴 시점. 단계적으로 뭐 그동안에 뭐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평등성이라든지 다양한 위헌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국민이라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의 한 축이 있고 한 축은 뭐냐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에요. 네. 국민에 대한 책임성은 종국적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종국적이라는 거. 우리 앞에 계신 장동혁 의원님께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 진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선택권이고 국민의 대표, 그다음에 국가의 수반을 뽑는 대선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네. 왜 이재명 사건만 이례적으로 그런 편법을 써가면서 네. 위법한 행위를 해가면서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네. 나치, 그다음에 김정은식 그대로 돌려드리면 김문수 후보의 얘기를 그대로 돌려드리면 나치가 뭐예요?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만들었거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네. 김정은 뭐예요?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법치주의는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보장해준다.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냥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땅땅땅 두들기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 될 수 있는 거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죠. 네. 아니 과거 전례도 있잖아요. 원세훈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례도 보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됐단 말이에요. 네. 왜 이재명에 한해서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보이느냐 이거예요. 사법부는 네. 이게 정치적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기환송심 15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기일을 대선 이후로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 이게 수용이 될 걸로 보세요? 아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뭐 판사 우리 선배께서 판사 출신이시니까 네. 저보다 잘 알 거예요. 이제 환송심 선고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피고인 방어 차원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대선 기간 6월 3일까지 5번씩이나 부르고 재판하러. 그럼 나는 발을 묶어놓고 출발선에 세워놓고 다른 후보들은 뭐 한덕수는 피의자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 검찰 조사 받아야지 선거 기간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일단은 간다. 고등법원과 관련돼서 고등법원에서 재판기일 신청, 변경 신청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안 받아지면 단계적으로 가는 거고요. 대법원장의 탄핵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상수입니다. 상수다. 네. 네. 그런 대법원장을 어떻게 가만둬요? 자, 그러면 일단 당사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 발언을 했는데 먼저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헌법 116조인가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선거 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 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장동우 의원님, 이 공평한 선거운동 하게 공판기를 좀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승찬 의원이 말씀을 더 하셔야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말씀하실수록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되게 열심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공평한 기회를 뭐 보장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네. 저는 그냥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이 되게 고마워요. 고맙다. 고마운 게 이 사건 전에는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 중도층을 겨냥한 공약들도 막 많이 내고 하면서 네. 당 지지율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뭐 경선하고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사실 지지율이 계속 정체돼 있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자꾸 민주당에서 이 법원의 판결에서 탄핵 그다음에 뭐 계속 뭐 청문회 한다. 그리고 법도 바꿔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을 만들겠다. 근데 그 법 통과돼도 또 제2요구권 행사할지 모르니까 또 천상모 권한대행 이제 탄핵해서 대행을 만들고. 근데 이런 이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이 대응 전략들을 보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이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 재상고심은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 자격은 박탈되지 않을 겁니다. 뭐 그 이후의 논쟁은 그 이후의 논쟁으로 몰아두시고 그리고 항소심 판결 났을 때는 법원의 이제 드디어 정의가 살아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런데 또 대법원에서 바뀌니까 이제 대법원장도 탄핵한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어떨까 그냥 이것은 이것대로 두고 계속해서 중도층을 겨냥한 공격이나 그동안 하던 스탠스대로 쭉 간다면 저희로서는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이재명 대표의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갈 텐데 네. 갑자기 중도를 겨냥하다가 선회해가지고 지금 막 법원을 공격하고 탄핵한다고 하고 청문회 한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뭐 또 위인설법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쪽으로 다 매몰돼서 이제 사법 리스크에 벗어나서 중도 확장 정책으로 가고 중도 보수를 표방하던 민주당이 다시 사법 리스크로 돌아와서 네. 이 평소에 민주당의 전공 3종 세트인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이 국면으로 다시 들어오고 또 관련된 법 이걸로 또 이제 지금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히려 이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판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중도를 겨냥한다면 중도 표심도 얻어올 수 있고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지지층 결집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도는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것이다. 가고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감사하죠.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기회를 저희가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워낙 이성적인 사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자체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국민 위에 네. 있다라는 생각, 국민의 선택권을 강탈하는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근데 이 선택권은 오히려 예를 들면 이 판결을 늦추고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에 판결을 하면 네. 곧바로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럴 겁니다. 빨리 판결을 했더라면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했을 텐데 당연히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판결을 안 해서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냐고 또 비판하실 거거든요. 네.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대법원은 빨리 결론을 내려는 게 맞았었다. 자,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또 여전히 이제 이 정치의 사법화, 그다음 사법부의 정치화 어느 것이냐 이제 양쪽 입장이 좀 다른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닌가?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국회는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따릉이 잘 타세요. 아유, 다른 게 사람이 뭐 있습니까? 자전거인데. 아니, 그 4년 전에 예. 당대표 예. 되시고 첫 출근 때 예. 따릉이 타고 오셨잖아요. 그때 엄청난 화제가 됐었던 게 제가 딱 기억이 나네요. 당대표 해가지고 카니발 한 대 뽑으려고 그러면은 네. 한 달에 뭐 운전할 사람까지 해가지고 네네. 5, 6천 비용 드는 건데 굳이 그걸 할 필요 있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지금은 어떻게 이동하세요, 그러면 주로? 지금은 뭐 제가 대중교통 타고 이용할 때도 있고 네. 차를 끌고 다닐 때도 있고 뭐 따릉이랑 결합해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여기다가 그럼 주로 세우시고 예. 회관으로 올라가시는 건가요? 그 회관 양쪽에 이제 거치대가 있는데 여기다 그러세요? 보통 세우고 이렇게 네. 그럼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에 네. 국회의원님이 조금 소개해 주시고 예. 싶은 예. 좀 의미 있는 장소 좀 돌아보고 예.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가시죠. 오늘 그러면 저희가 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볼 만한 공간은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우선 네. 언론인들이 많이 있는 소통관. 옛날에는 저 안에 본청 안에 정론관이라는 형태로 있었는데 그쵸, 1층. 아예 소통관 건물 따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언론인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죠, 국회에서.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니요, 지금 저희 촬영지. 촬영 중. 예. 안녕하세요. 촬영. 이렇게. 여기에 보통 서면 이렇게 여기서 네, 보통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하는 기자회견을 공간이고. 하신다고.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 가면은 네. 이제 현장 기자들이 질문을 해주는 소위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서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신 마이크 거죠? 꽂아놓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되거든요. 순김에 하나 질의응답 해볼까요? 그 보통 지금 네. 저희가 잠깐 보고 온 이 기자회견장 여기서 그 대선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의원님은 홍대거리에서 하셨어요. 보통 이곳에서 하는 분들은 그 컨셉보다는 기자분들이 접근하시기 쉬운 곳에서 해서 더 많은 기사가 나게 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정작 이제 좀 지지자들과 함께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많이 하죠. 네, 의원님 다음 저희한테 소개해 네. 주실 장소는 어디로 가볼까요? 국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국회 로고에 있는 네. 그 초록색 뚜껑이 있는 건물 본청. 본청이라고 하죠. 예. 여기가 뭐 간혹 의원님들이 네. 그 데모하실 때 줄 서서 그렇죠. 이게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 농성하고 시위할 때 많이 쓰는 공간인데 그렇죠. 그리고 역대 이제 대통령들이 네. 이제 시정연설하러 오실 때도 여기를 이제 그렇죠. 이렇게 거쳐서 본회의장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6월 3일에 누군가가 이 길에 걸어 올라가지고 본회의장 가서 취임 선서를 하겠죠. 그쵸. 예. 이쪽이 이제 우리가 본회의장이라고 얘기하는 제1회의장인데요. 네. 원래 우리가 국회 만들 때 양원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원, 하원 이렇게 하려고 여기 하원 회의장이 될 곳이었고 저쪽이 상원 회의장이 될 곳이었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요즘은 이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저 안에서 의총하면서 이제 싸우고 그래가지고 양쪽에 이제 양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쵸.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하기 위해서 의원님 의원회관으로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저희가 지금 네. 본청 갔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앉으면서 얼핏 봤는데 저쪽에 있는 저 장비가 그 항상 하시는 유튜브 그 장비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조명 저희가 의원실에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때 네. 적었습니다. 예. 그럼 의원실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거였던 거였어요? 저희가 뭐 따로 스튜디오 공간을 뭐 마련하고 이러기보다는 네네. 자연스럽게 제가 일하는 공간에서 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컨셉으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가끔 막 너무 피곤해서 한쪽 눈 감기시더라고요. 우리 차별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뭐 덩어리 졌다고 해가지고
뭐가 마그네슘 부족한 건지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한쪽 눈꺼풀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저희 지지자들이 방송 끄라고 뭐 하는 거냐고 네, 가서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아니 끝나고 집에 가시면 몇 시 정도 되세요? 거의 1시 반 정도 됩니다. 네. 그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이신 천하람 의원께서 네, 네. 5월은 이준석의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에 의한 정권 교체냐 아니면 이준석에 의한 정권 교체 플러스 세대 교체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저는 다음 주 정도에 그때 대구 경북이 더 크게 반응해 주실 것이다. 그게 뭐 천하람 의원이 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뭐 천하람 의원이 뭘 그렇게 대단한 그 자료를 갖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저희가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방향이 옳고 그리고 저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진실되면은 유권자들 항상 응답해 주더라. 이번 대선에서 가장 젊은 후보 뭔가 이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오셔서 그런지 아마 역대 최연소일 겁니다. 사실. 앞으로도 사실은 대선 출마하실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젊으셔서. 근데 이 시점에 나 이준석이 나와야 되는 이유 뭐가 있었을까요? 전 대한민국 되게 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저한테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이 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젊어진 추세거든요. 프랑스는 마크롱 39에 이제 했던 거고. 그쵸. 우리가 잘 아는 뭐 미국에서 사랑받던 대통령들 오바마, 케네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43, 47 이럴 때 했던 거고요. 네. 저는 위기가 있을 때는 젊은 지도자로 돌파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후보들 그분들이 글쎄요. 뭐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씩 많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관록이 있고 대단한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흔한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과 그 이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를 것이다. 젊은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게요. 대통령이 전용기 끌고 가지고 외교한다 그럴 때 다른 나라 정상들은 어떻게든 상대 정상 팔 잡아 끌고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라도 더 말 붙여보려고 그러고 홀웨이 챗이라 그러죠. 그 길 걸어가면서 옆에서 귓속말하고 이런 것들이 자료 화면으로 잡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꼭 사진 찍는 데서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멀뚱멀뚱 쏙 앉아 있고 네. 말도 하나 못 걸고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하면서 뭐라 할 땐 뭐라 하고 또 우리가 들을 땐 듣고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이런 게 얼마나 이제 세계 주요 국가 중에 하나가 된 대한민국에서 큰 리스크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맨도 오래 하셔가지고 네. 그런 게 뭐 영어가 돼서 이런 것보다는 그런 국제적인 문화를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네. 우리 기억나는 게 이명박 대통령 하면 그분은 가가지고 어떻게든 말 걸어보려고 그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랑 있을 때는 골프 카트를 옆에 자기가 운전하고 나이가 자기가 더 위인데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것도 이제 새로움일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준석의 정치 자체는요. 지금까지 정치의 문법이나 관성에 따라서는 해석이 안 되는 정치예요. 네. 아니 제가 36살에 당대표 된 것 자체가 어쨌든 파격이었을 것이고요. 제가 결국에는 계속 선거 연전연패 빠진 그 당시 국민의힘을 네. 이끌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실적만 봐도 제가 보여준 새로움이라는 것이 이미 실적이 엄청 누적돼 있는 거고요. 지금도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야, 너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광 팔다가 단일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저는 동탄 선거 때도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사가들이 하는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서 그냥 자기들 관점에서 많은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갔던 거라서 이번에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어쨌든 지금 원내에 세 개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수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 하나만 보고 투표를 해도 대통령이 되면 이 국회와의 이 협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을 하는 시선들도 꽤 저는 있어요. 국민들이 늘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정치 싹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걸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가 이준석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통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의원수는 모일 겁니다. 양당에서 아마 이탈자가 충분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탈자가 나올 것이다. 당연하죠. 정계 개편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양당도 혁신할 것이고 저희 여당이 된 저희 당도 혁신할 것이고 해가지고 아주 세게 한번 경쟁을 붙어보면은 그거 이익은 국민이 보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위기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까 글로벌 통상 위기 아니면 트럼프발 위기 이런 거 말고도요. 과학기술 패권 경쟁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이 저렇게 부상하는데 그거 다 과학기술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과연 이공계에 관련된 걸 아는 사람이 안철수, 이준석 정도 말고 누가 이름 알려진 사람이 있느냐. 제가 이번에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진짜 안타까워서 제가 평소에 안철수 의원 그렇게 티격태격했어도 이준석 전 대표는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꼭 안철수 의원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던 게 저 주제가 너무 천박해요. 지금 다뤄지는 것들이. 지금 다뤄지는 주제들이. 누구는 말꼬리 잡기 하고 앉아 있고 무슨 숨고개 같은 거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지원해가지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진짜 다시 우리 산업 경쟁력 찾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경쟁자가 될 이제 국민의힘 후보 예. 예상하신 결과일까요? 저는 사실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GTX 아이디어도 내고 좋은 아이디어 많은데 이번에는 버스에다가 노인 무임 승차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보여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짠물인 거죠. 네. 국민의힘이 어쨌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단일화라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에 지지 선언하듯이 이렇게 쭉 서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떠세요, 의원님은? 저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가 한덕수 총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니와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에게 동정표 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는 잘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다. 그 기술적으로 이런 걸 하려고 그랬으면은 경선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후보 등록까지 일주일도 안 남기고 이러면 한쪽이 들어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게임 이론상 안 들어놓을 이유가 없어 보여요.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굳이 그렇죠. 왜 내가 단일화를 그럼 받아서. 무조건 들어놓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어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거스를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항심에서. 그렇죠. 그럼 이거는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이 끝난 사람을 우리가 살려주기 위한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헌법재판소 압박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해가지고는 왜 서두르냐고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이 이래저래 빨리 했으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니까 그랬겠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나는 국민 믿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입장이라면 대선 전에 이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후보는 그냥 나는 후보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말고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분의 구조를 보면요. 네. 되게 안타까운 게 환심사기위가 뭘 질러요. 내가 너 뭐 줄게. 이게 기본적인 논리 구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재원 마련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돼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네.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이게 괴짜 경제학이지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경제 이론이겠습니까? 거기다 뭐 돈이 돌면 경제가 돈다 이런 거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호텔 경제론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완전한 경기 불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 마을에 여행객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10만 원을 냈습니다. 예약금으로.
그래서 결국 이 마을에는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4곳의 가게에 매출이 생겼습니다. 10만 원씩에.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나가지고 누가 가짜로 만든 줄 알았어요. 이재명 대표 골탕 먹이려고. 그런데 본인이 자랑스럽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요. 호텔 경제론을. 그러면 이 현재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님만의, 이준석 후보만의 강점 뭐다? 저는 적어도 그런 멍청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예. 이준석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도 네. 적어도 이준석이 멍청하다 소리는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걸 보면요, 그냥 다른 퀄리티는 제껴놓고 말이 안 되는 경제학 같은 걸 얘기해요. 검찰 개혁한다고 기분 내다가 호텔 경제학으로 나라 말아먹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런 멍청함은 안 드러낼 거다. 네.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실까요? 아, 노래요? 네. 제가 DJ 노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실까요? 아, 노래요? 네. 제가 DJ 노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목. 원래 포카혼타스에 나오는 예. 네, 노래 중에 Colors of the Wind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죠. 서로를 존중해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이제 하는 그런 다양한 바람의 빛깔이라는 걸 좀 인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영어도 잘하시는데 네.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Colors of the Wind. 애니메이션인데 이거 노래를 몰라서, 제가 그 노래 몰라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네. 하죠. You think you own whatever land you land on. The earth is just a dead thing you can claim. 너무 좋네요.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기 대선 기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보여주는 압도적 새로움의 이 대선 기간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뉴스 판도라 원내대표들이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해 전국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장가가의 단일화 여부인데요. 자, 단일화 어떻게 흘러갈지 날씨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당 이야기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먼저. 예. 날씨 어떻습니까? 날씨 지금 현재 많이 흐리죠. 그리고 흐리다. 천둥, 번개, 여기에 폭우까지 내리치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맑은 햇빛을 봐야 될 건데 문제는 햇빛을 보는 시간이 너무 나중이에요. 그 안에 지금 현재 천둥, 폭우, 낙뢰까지 다 내리치기 때문에 정말 지난한 가정이 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흐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 원내대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바다에 아주 거센 파도가 일고 있고요. 바다의 거센 파도. 예.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서 이 배가 단일화라는 배가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파도와 강풍에 휩쓸려서 좌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날씨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비슷한 이유로 그렇게 좌초할 걸로 과거에 단일화가 쉽게 된 경우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아닌 제3지대 후보, 지지율이 10% 미만인 네. 후보들이 어차피 자기 대통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양보하는 그런 방식의 단일화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지만 지지율 차이가 뭐 10% 이내, 5, 6%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러한 그 양대 후보인 경우에는 서로 자기가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 유리한 룰싸움도 하고 어깨 싸움도 하다가 결국은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혹은 단일화가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이 좀 시간도 촉박한 데다가 두 후보의 경쟁력이 엇비슷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좌초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두 후보의 경쟁력도 비슷비슷하고 근데 시간도 지금 그렇게 여유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단일화 추진기구를 설치해서 논의를 좀 본격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단일화 범위나 시기 등일 텐데요.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승자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6대 대선으로 좀 가보면 16대 대선 당시 이 대선판을 뒤흔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모델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기를 합의를 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저희들이 흔쾌히 승복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요. 약속을 지키려고 고비고비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 대표님, 2002년 당시 이제 노무현, 그다음 정몽준 단일화 이때와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번 단일화에서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거론하는 거라고 보세요? 형식 논리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이 그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와 흡사하다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네, 어떻게요?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20% 초반대, 그리고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도 20% 초반대, 중반대여서요. 어떤 경우는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분은 지지의 기반이 전혀 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단일화는 이회창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필승 카드로 보이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세력이 만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는 것이 처음 시도되는데 네.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발휘했죠. 그래서 네. 지지율에서 뒤지던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통 크게 양보하면서 갑자기 지지율이 솟아서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앞선 결과가 나와서 단일화가 됐는데 또 마지막에 이제 물론 단일화가 이제 그 지지를 철회했습니다만 지금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지지 기반이 사실은 겹쳐요. 네. 그래서 같은 지지 기반 중에서 누가 더 앞서냐 뒤지냐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네. 크지 않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비슷한 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시에 노무현 후보는 비주류 출신의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쵸. 당내 기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소위 주류 그룹들이 노무현 후보 사퇴하고 정몽준 후보에게 양보하라고 하는 소위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쵸, 후단협.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은 당 안에 있지만 같은 당 후보, 자기 당 후보를 돕는 게 아니라 네. 은근히 정몽준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주장을 당내에서 암암리에 공개적으로 했어요. 네. 이번에 지금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도 보면 국민의힘 안에 친윤계 의원들은 은근히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 혹은 양보성 단일화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상은 비슷해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저는 김문수 후보 성격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그저께 당선되고 당의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뭐 단일화 일정을 갖다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뭐 단일화 뭐 협상 뭐 이 실무를 맡을 그런 사람도 후보가 빨리 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덕수 측하고 빨리 이게 뭐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후보 생각은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아는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나름 판단해가지고 네. 자신 알아요. 자신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까지는 이 한덕수 대응하고 단일화를 바라는 그런 많은 당원들과 국민의 뜻이 일정 부분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걸 압니다.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버릴 사람도 아니다. 저버릴 사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이걸 뭐 좀 협상이 좀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나 이 제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금방 또 드롭할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서둘지 말아라 이게. 이 후보들 나름대로 깊은 생각이 있어서 나름 또 때와 또 시기가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합니다. 할 사람이다. 합니다. 그 대신 당 사무처나 실무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공보물에 사진도 넣어야 되고 유세차도 지금 발주를 내야 사진 넣고 어느 후보로 넣고 사진을 내야 이게 유세차가 제작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렇지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11일 후보 등록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아까 날씨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25일까지 되지 않으면 거기가 대대란이죠. 거기는 이제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네. 투표용지가 이제 인쇄 들어가는 날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 안에는 해야죠. 무조건 그때는 25일은 된다. 좀 너무 근데 늦어요. 이게 이런 네. 거예요. 이제 결국 등록 전 단일화냐, 등록 후 단일화냐. 등록 후 단일화는 단일화 효과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등록 전 단일화를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지금 보십시오.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오늘 내일 합의를 안 하면 네. 단일화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한 여론조사 할 시간조차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는 11일까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럼 그 11일 날 예를 들어 10월 11일 11일인데 10일까지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2일 날 등록하려면. 네. 그러면 10일 날 후보가 결정되면 하루 만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서로 등록서류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예? 이런 혼선이 간단치 않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옆에서 더 압박을 가하는 건 내가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게요 정당 연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후보 단일화예요. 후보 단일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후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당이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요. 후보가 결정하는 것이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도 정당이 옆에 있었고 세력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최종 결정은 전부 노무현 후보가 결정을 한 거예요. 후보에게 결정권을 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후보 단일화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형국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해서 하는 형국이 아니라 옆에서 압박을 넣는 방식으로 비춰지니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네. 아니 나를 기껏 후보로 만들어 놓고 내가 좀 멋있게 이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안 열어주면 서운해지죠. 약간 들러리가 된 느낌입니다. 서운해지죠. 네. 지금 그걸 지적하신 건데 저는 네.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저건 정치 퇴행이에요. 지난 18대 때 문재인 당시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었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이제 후보로 이미 이제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인 이제 후보가 돼 있었어. 물론 뭐 경선 과정은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당시 우리 당 후보가 워낙 그래도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당이 대체적으로 결속이 그때는 야무지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우리를 못 이긴다는 그게 딱 공식이 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때 단일화를 또 들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무소속 후보가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단일화를 협상을 이제 했는데 이 단일화 협상이라는 게 서로 진짜 마음이 통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서로 절박해야. 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절박하게 안철수 후보를 이해시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뭐 그 대신 제가 좀 전에 우리 당내 사정을 우상호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당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 망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정치 공학적으로 그냥 압박을 해버렸어요. 네. 결국은 이분이 안철수 당시 후보가 단일화 협상도 안 해버리고 나 아예 그냥 이번 대선에 안 나서 그리고 중도에 사퇴를 내버려요, 그냥. 그래서 당연히 문재인 후보 졌죠 그때. 그때 제가 공보도 한장 하고 있을 텐데 네. 피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물밑에서 계속 협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 지도부가 제가 그때 최고위원이었는데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사퇴했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의 기자들이 그렇다고 다른 당의 지도부를 물러나게 한 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저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만에 사퇴한 저로서는 어이씨 사퇴하러서 사퇴했는데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 뭐 이제 이런 불만도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그런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 거냐,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갖고 2주를 드자비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다 저쪽에 사전으로 해줘라라고 했는데 그게 샜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은 마치 자기가 무슨 어떤 걸 요구하다가 문재인 후보의 양보 때문에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으면 이거 자기가 면도 안 쓰고 불리할 수 있다 생각해서 사퇴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일화를 해준 게 아니라 사퇴를 하니까 네. 정몽준 노무현은 단일화라고 하는 세리머니도 했어요. 나중에 지지를 철회한 거지. 근데 아예 단일화의 테이블이 안 됐어요. 그냥 사퇴만 해준 거야. 그러고 나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시는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꼭 따르고 하고 한 번 정도는 만나줬는데 유세장에서 계속 따로 도니까 단일화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위한 협상 기간이 길어서 우리 독재적 캠페인의 위력이 떨어진 데다가 단일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오히려 또 그 단일화를 위한 효과, 다시 말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만드는 일이 실패한 거죠.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이 대선판에 이제 참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단일화 얘기가 이제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출마에 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임기 단축 개헌 전면에 이제 내세우고 그리고 당선되면 거국 통합 내각도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개헌의 경우는 이제 단일화의 또 다른 이제 후보군인데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대 가능성이 궁금한데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가장 정확하게 규정 짓기는 범보수 연합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범보수 연합. 예,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려 캐스팅 보도는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네. 여기서 정리된 후보가 막판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범보수 연합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지금 우리 당 후보와 한덕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은 당 뭐 총리 장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는 한 사람은 공당의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말 마지막 애국심을 가지고 정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가 미래는 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정치적 책임을 일정 부분 지기 위해서 나오는 후보하고 요거는 일정 부분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진짜 살상 흥행의 대성공은 마지막은 방점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 네. 단일화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당정 관계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갖다 윤리 징계까지 먹이면서 내쫓은 그런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사과하고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당이 새로 변화되고 변모된 그런 자정 노력 속에서 이게 단일화, 범보수 연합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소구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사람들만 인위적으로 단일화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 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네. 그다음에 친윤계 의원들이 자기 이선 후퇴하고 네. 이러지 않는데 자기를 쫓아냈던 그 정당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왜 손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도 안 하고 네. 그 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총리한 사람과 단일화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방금 말했지만 저는 권영세 대표가 그냥 사과를 하면 되지 네.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마치 거리하듯이 툭 던져놓는 거 아닙니까?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면 되지. 이준석 대표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밑밥을 던지듯이 던지는 거는 저는 정직한 정치는 또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하면 이제 어쨌든 과거의 국민의힘 세력이 총 결집하는 모양은 되지요. 그것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원래는 범보수가 결집하고 중도로 예언을 확장해야 대선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범보수 연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지금의 대선 판을 네.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단일화라는 이벤트만 가지고 범보수 연합을 할 수 있을까? 빅텐트라는 용어로
그냥 그 말만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후보까지 합류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뭐 정치 경험으로 볼 땐 아니 그런 정도의 정치적 구상으로 어떻게 범보수가 연합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좀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저게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저는 빅텐트까지 포함해서 좌초한다고 본 건데요. 네. 선결 조건을 대선 전에 좀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출당, 친윤계 의원들의 이선 후퇴. 이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선을 치르려면.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는 그냥 이 정치 이벤트로서 단일화나 빅텐트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우상호 대표께서 본인들이 국민의힘 우리 당 내의 자정 노력 이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참 아니 지금 이제 오직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너무 걱정해야 될 못하니까. 것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 사법 체계는 최종 심의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 결과를 내린 그런 이재명 후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 더군다나 그 지금 현재 파기환송의 그 재판 그러니까 서울 고법에서 지금 15일 날 당장 재판 일정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고하는 게 이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지 이걸 한번 제대로 잘 생각해 보시기 말씀 바랍니다. 잘하셨는데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예. 왜 대선에 개입을 해요? 언제 대선에 개입했어요? 대선의 특정 후보 판결했지. 아니 대선의 특정 후보의 지위를 박탈할 그런 음모를 가지고 선고를 내리는 그런 사법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니 유력한 대선 후보 날리고 국민의힘 후보만 단독 출마하라고 그런 판결을 내려요? 사법부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대선판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후보 지위를 박탈해봐요. 대선이 됩니까? 우리는 후보도 없어. 제가 이 말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제가 자, 마지막 반론권 드리고 정치인이나 정리하겠습니다. 정치 집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정당의 가치, 이념, 철학도 정강 뭐 정치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상식적인 우리가 정치 정당이 돼줘야 되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 그리고 과도한 입법 권력 행사해서 대한민국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이 두 사람 다 저는 심판과 청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미 헌재에서 대통령 지위를 박탈한 파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에게 허위사실 거짓말을 하면은 다음 선거에 이 사람은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게 공직선거법의 도입 취지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대법이 그러면 이 대법까지 올라가 있는 이 후보에 대해서 그것도 12명 재판관 중에서 10명이 판단해가지고 이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니까 11일 앞두고 이렇게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민주당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간다. 이거는 자유당 시절에는 그렇게 했어요. 자유당 시절에 신익희 당시 민주당 후보하고 또 그다음 3대 아마 대선이에요.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조병욱 후보가 그때 위암 수술로 미국의 군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수술을 마치고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 이서방 후보, 자유당 후보가 그냥 건식으로 대통령 됐어요. 그런 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 대선판에서 헌법체계의 사법기구가 그것도 제1야당 그것도 175석이 되는 거대 입법 권력의 후보를 갖다가 어떻게 마음대로 정치법이고 사법 탄압으로 이렇게 후보의 지위를 박탈합니까? 그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예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대법이 할 일을 한 걸 가지고 그걸 사법 쿠데타라고 그러고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고 탄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재판 중지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법원 법관을 갖다가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대통령 선거는 양대 정당의 유력한 후보들이 경쟁하고 결정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지위를 박탈해요? 그런 식으로 대선에 개입해도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대법원은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가 지나고 나서 정권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상호 제가 볼 때는 대표님 아니면 먼저 하든가. 제가 볼 때 우상호 대표님께서 상당히 보세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아니, 균형적인 분이에요. 다 매우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권 중에 운동권이잖아요.
예? 저도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지만은 왜 법원을 갖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아니 그러면 11일 날이 등록일인데 15일 날 재판한다는 게 말이 돼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이런 결정을 존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재의 결정도 이런 결정을 존중해서 어떻게 존중해요? 일국의 대통령도 파면된 마당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거는 사법부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자, 이제 두 분의 얘기가 이제 정치 사법하냐, 사법부의 정치하냐 이렇게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그 단일화 얘기를 했으니까, 네, 국민의힘이 이제 늦어도 후보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두 분.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고시를 지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촉박한 시한 단일화에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판도라 원내대표 두 분이 저희에게 있죠 수치인 분명 코너, 수치인 분명을 띄어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누구에게 어떤 조언하실지 잠시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 먼저 수치인 분명 메시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님, 어렵게 결심한 이 정치인의 길은 고난하고 또 험난한 길입니다. 본인이 진흙탕 속에서 진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짧은 시간 무지무지한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본인의 50년 이 관료 생활 그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후보 단일화에 최선을 다하시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절대 앞으로 이 한 일주일 열흘 상간의 이 시간을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잘 이겨나가십시오. 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우상호 원내대표, 수치인 분명 시작해 주시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님,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됐는데도 축하받지 못하는 그 처지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평생 살아왔던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분명한 가치지향적인 그러한 후보의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고 국민의힘을 환골사퇴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대선에 임하는 가장 전제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일들을 남은 기간 중에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수 후보에게 위로의 메시지 겸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정리는 잘해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고 위로의 메시지인 듯 아닌 듯. 원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걸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제가 거기까지 해석을 하기에는 좀 김 원내대표께서 해주셨으니까 국민들이 또 보시면서 메시지는 각각 다 판단을 하시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판도라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